자,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공간을 체험해야 되겠네요. 공간을 체험하고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납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하냐면 주체의 지향이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 즉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해야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를 보니까 오케이, 면왕정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느끼고 그것은 결국에 작가의 화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화자의 풍류지향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나에서는 공간이 뭔가 변화하게 되네요. 그 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관련 지어집니다. 공간의 변화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가치관이 암시되는 작품이겠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부터 한번 볼게요. 면왕정에서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풍류지향적 태도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먼저 고전시가 면왕정가가 나왔습니다. 면왕정가는 너무너무 필수 작품이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춘곡이라는 작품과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춘곡은 이제 봄의 경치를 노래하며 자연에서의 풍류와 즐거운 삶을 노래했다면, 이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은 사계절의 흐름이 모두 나오죠. 그러면서 자연에서의 풍류를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상춘곡은 사실 자연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이 면왕정가는 여기 한 줄이 생략되어 있긴 해요. 근데 그 생략된 구절이 뭐냐면, 이 몸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역군은 이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을 노래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줄에는 여전히 임금님에 대한 찬양, 임금님에 대한 사랑,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그런 의식까지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왕정가 같은 경우에 너무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되어서 주기보다는 고어 자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내신으로 변형될 때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 세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홍진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원문인 거죠, 원문. 그 다음에 꾀꼬리라는 단어 대신에 황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어 작품도 선생님이 댓글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노란 색깔로 처리해온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라고 하는 장르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들을 체크해왔습니다. 고전시가에서는 이러한 시어와 이러한 소재들이 등장했을 때 반드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이미지로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조금 읽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솔 아래 굽은 길로 화자가 뭔가 오고 있습니다. 면왕정 주변에 어떤 경치가 되겠죠. 그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던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되냐면 첫 번째, 녹양에 우는 꾀꼬리의 교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꾀꼬리가 교태 겨워한다. 겨워한다는 건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태를 이기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교태라고 하는 것은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는 걸 교태겹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태를 부린다는 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새들이 짝짓기를 하려고 아름다운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교태 겨워한다는 것은 춘기를 이기지 못하고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을 즐거워하고 느끼고 뭔가 사랑에 푹 빠진 것처럼 자연에서의 긍정적인 인식들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태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는 뭐냐면 우리 고전시가에서 이렇게 꾀꼬리가 나오거나 실솔, 귀뚜라미입니다. 혹은 백구, 강아지가 아니고 갈매기거든요. 흰 갈매기. 이런 자연물들이 등장하면 90% 이상은 감정이입입니다. 실솔, 백구, 꾀꼬리가 울어요. 근데 그 우는 모습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어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꾀꼬리가 교태겨워한다는 건 첫 번째로는 의인법이에요. 이거 의인법이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꾀꼬리가 설마 진짜 교태를 부리고 있는 거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보여요? 화자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게 투사되고 투영된 대상으로서 꾀꼬리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인법이고 두 번째로 그 의인법을 좀 확장해보면 꾀꼬리는 왜 그렇게 교태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자연에서 즐거우니까. 그래서 감정이까지도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무풀이 우거져서 녹음이 짙어진 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되겠죠. 여름입니다. 기단한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다. 자, 난간에 이렇게 기대어서 졸음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행위는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고전시가에서 이렇게 난간에 기대서 꾸벅꾸벅 조는 행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자연을 그만큼 즐기고 있구나. 굉장히 정적이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졸음을 내어 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졸음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그 추상적 대상을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예시는 황진이가 쓴 시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밤이라고 하는 추상적 대상을 베어서 이불 밑에 넣어 두었다가 이미 오시는 날 밤이 되거든 그 밤을 이어서 붙여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시죠. 거기에서도 추상적 대상,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베어낼 수 있고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 붙여서 펼칠 수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구체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 도다. 네, 여름에는 서늘한 게 짱이죠.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된서리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자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짐승, 날짐승, 들짐승 합친 것들을 금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의미,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이라는 뜻으로 술을 놓은 비단, 금수라는 단어까지 알아두시고요. 이 두 번째 의미의 금수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된설이 이번에는 이제 가을을 나타내는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벼가 이어지죠. 벼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바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된 것이죠. 벼는 보통 황운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나와요. 원래 이 면왕정가에서도 원문은 황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구름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벼나 황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풍요로움, 우리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풍족한 계절이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만족감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벼라고 하는 소재가 고려 왕조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노래했던 회고시라고 합니다. 회고시에서는 벼의 소재가 조금 달라지죠. 거기에서는 멸망한 왕궁의 터를 가서 무성하게 자라버린 벼를 바라보며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멸망한 나라를 보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소재로서 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시에서는 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수와 연관지어서 해석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네, 청각적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그만큼 흥이 가득하다. 이 정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네, 이제 가을이 되면 초목이 다 묻히죠.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빙설 겨울이 되었습니다.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죠. 조물주가 야단스럽다라는 말. 이 야단스럽다는 부정이 아닙니다. 조물주의 솜씨가 헌사하다라고도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 조물주가 너무나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었음을 예찬하는 표현입니다. 조물주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게 자연을 만들어 놓았어 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에 대한 표현이고요. 이번에 이제 겨울이 되어서 빙설을 조물주가 꾸며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국 요대와 옥계 은산이 눈 아래 벌려 있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합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승경이라는 것은 경치가 아름답다, 장관이다, 광경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여기에서 조금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왕정 근처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조금 시의 전개가 전환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인간 세상은 우리 보통 속세를 의미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속세와 자연의 대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속세는 뭔가 부귀공명의 상징이죠. 부귀영화나 부귀공명의 상징이고 그 속세를 벗어나서 내가 자연에 은거하고 은둔하며 살아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주제를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 고전 시가에서는 굉장히 많죠.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 세상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쉴 여유가 없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쁜 거는 부정의 바쁨이 아니죠. 뒤에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봐야 하고 저것도 들어야 합니다. 바람도 쐬야 하고 달도 맞아야 합니다. 밤도 주어야 하고 고기도 낚아야 합니다. 살인문도 닫아야 하고 꽃도 쓸어야 합니다. 누가 쓸겠는가? 내가 쓸어야지 이런 의미죠. 서리법이고요. 아침 시간 그래서 모자라고 저녁 일하고 싫겠느냐? 아침도 시간이 부족하고 저녁도 부족하다. 그리고 아침도 싫지 않고 저녁도 싫지 않아. 너무 바쁜 게 나는 좋아. 이런 의미입니다. 서리법이고요.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겠는가? 네, 다 서리법을 사용해서 내 몸이 쉴 틈 없음을, 그래서 자연에서의 바쁜 삶이 만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도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 네,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하고 만족스럽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쉴 새가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알 수 없다. 이 정도 의미겠죠.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여기서 한번 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가 무디어 간다는 건 그만큼 이 산 저 산을 걷다 보니 지팡이가 말 그대로 무디어 가면서 그만큼 내 바쁨, 할 일이 너무 많아.
속세를 떠나와도 자연에서 이 자연을 즐기다 보니 너무 바쁘네, 너무 좋네, 이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겠느냐, 벗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반드시 술 나오면 긍정이죠. 흥취를 상징합니다. 흥에 가득 취하는 겁니다. 그 흥취를 더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술이죠. 그래서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서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꽃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면 또 한 잔 꺾고, 또 한 잔 마시면 또 하나 꺾고, 그러면서 내가 몇 잔을 마셨는지 술을 놓습니다. 술을 세어가며 내가 점점 흥취에 취해가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서가 술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고 또 악기를 켜고 또 방울을 흔들며 음악을 즐기는 거죠. 술을 마실 때 음악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서리법이죠. 얘네 둘 다 없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죠? 아무리 바빠도 근심과 시름은 없는 겁니다.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할 거 너무 많아요. 읊다가 노래를 읊는 거죠. 휘파람도 붑니다. 마음 놓고 녹니다. 네, 이 휘파람 하면은 여러분 소요음령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콧노래를 음영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읊으며 산책하는 겁니다. 하나 더, 미음 완보. 이 미음도 미세한 음악이에요. 콧노래나 휘파람을 부르면서 완보, 천천히 걷는 자연에서의 자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넓디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구나. 네, 지금 화자가 있는 면왕정에서의 삶을 태평성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내가 바로 신선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신선은 여러분 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무릉도원이랑 연결해 주시면 되죠. 무릉도원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무릉도원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신선이라는 단어 혹은 도화, 즉 복숭아꽃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표현됩니다. 복숭아꽃이 나오고 신선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이 공간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자연이죠. 강산풍어를 자연으로 대유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꼭 광가산이 아니에요. 그냥 대유법, 자연이다, 자연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백이 살아온들. 이백은 이태백이죠. 옛날에 그 당나라 때 시를 굉장히 잘 지었다고 하는 시인이고, 그래서 풍류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태백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신선이 되었다 이런 전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 신선 나오면 그냥 그만큼 무릉도원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가 이보다 더 하겠느냐, 이보다 더 할 순 없다, 즉 나의 회포가 더 크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는 이 몸이 이렇게 지내용도 역구는 이셨다 하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의 어떤 유교적 삶이죠.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며 노래하고 그것을 거기에서 느껴지는 자족감과 긍정적 인식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을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강호도 대유법이죠. 자연에서 즐기는 도리, 자연을 즐기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호가도시라고 하는데 너무 많죠. 얘네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면왕정가와 상춘곡은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색채어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색채어 나온 적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녹양, 녹음 이런 것들 푸르게 자라난 나무와 풀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자연이 막 역동적으로 막 자라나고 막 무럭무럭 막 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색채어를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색채어는 맞지만 역동성까지 드러난 시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말을 건네는 방식.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조금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립니다.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은요, 독백도 아니고 대화도 아닙니다. 자, 대화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 대화의 정의는 화자와 청자가 반드시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같은 현장에서 말을 주고받아야 대화입니다. 그리고 독백은 화자만 존재합니다. 그죠? 청자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얘기죠.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은 뭐냐면, 자, 상황 자체는 독백 상황이 맞아요. 혼자 있는 건 맞는데 말투가, 어투가 대화체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청자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런데 그 청자하고 말을 주고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청자가 지금 이 현장에 없을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청자가 없을 때도 존재하긴 합니다. 이 시가 그랬었거든요. 이 시는 사실 청자를 설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는 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투 자체가 대화체죠. 말을 건네는 방식처럼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모르는 도다, 펼쳐 접는가, 뭐뭐로다,
뭐뭐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이게 맞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맞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해설에서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했거든요. EBS에서는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지만 그걸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진 않은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어요. 서리법을 통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게 맞거든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EBS에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설은 했지만 어쨌거나 공통적으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영탄적 표현 나왔었습니다. 뭐뭐 하는구나, 뭐뭐 로다하고 구나는 여러분 영탄법입니다. 꼭 이런 게 나오지 않아도 영탄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탄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경외감이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자연이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묘사되진 않았거든요. 명시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거대한 대자연, 그 다음에 신 앞에서 작은 우리 그것들을 발견할 때 경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정서는 아니기 때문에 영탄법은 맞지만 경외감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4번 연쇄적 표현. 연쇄적 표현은 드러난 적 없었죠. A는 B고 B는 C고 C는 D야 이런 것들이 연쇄적 표현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어 이런 것들이 영세법이었는데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계절감을 환기하는 그렇죠. 사물이 아주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에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죠. 그래서 2번하고 5번 정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을 한번 볼게요. 기역.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달을 따라서 피리 소리를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감각적 경험이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걸 묘사함으로써 인간이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상황. 그렇죠. 어부가 피리를 부는 모습이 달을 따라서 부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을 보니까 아침 모자라 저녁은 싫겠느냐. 오늘 부족하니 내일이나 넉넉하겠느냐. 나 너무 바빠 근데 너무 좋아. 이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시어를 대응시켰다. 그렇죠. 아침과 저녁을 대응시켰고 오늘과 내일을 대응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는 게 맞죠. 디귿을 볼까요? 이태백이 살아온들 나보다 더 하겠느냐. 내가 더 크다. 내 회포가 더 대단하다. 자족감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죠. 역사적 인물과 견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거 맞았습니다. 리을은 우리가 지금은 풀 수가 없겠네요. 자, 36번입니다. 솔 아래 구분기를 오가는 화자는 그렇죠. 가마를 타고 솔 아래 구분기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꾀꼬리에 교태겨워하는 모습을 듣게 되죠.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태도와의 동일성, 바로 감정이입이게 아니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감정이입이 맞다는 거. 왜? 꾀꼬리는 교태를 부린 적이 없어요. 꾀꼬리는 그냥 꾀꿀 울 뿐이에요. 울었을 뿐인데 그게 교태스럽다고 들은 겁니다. 왜요? 화자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화자의 마음이 그러니까 대상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투사투영된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정의는 뭐냐?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그냥 똑같기만 하면 감정이입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간대마다 승경이다 라는 화자의 인식은 내 몸이 쉴 틈 없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모든 곳곳이 다 승경이야. 그래서 내 몸이 쉴 데가 없는 거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밤도 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산과 저산에서 번거로운 마음과 버릴 일이 전혀 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화자의 모습에는 그렇죠. 번거로운 마음은 할 게 많으니까 조금 번거롭긴 하죠. 그러나 버릴 건 전혀 없어요.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바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인간 세상의 것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나 그래도 자연에서 즐기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나 성공하고 승진하려면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정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번거로운 마음이 들었던 건가요? 아니었죠? 정답 3번입니다. A가 뭔가요? A는 어딨죠? 술이네요. 자, 술은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 세모입니다, 여러분. 위안이라는 단어가 100% 맞아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해가시나요? 위안을 받으려면 뭔가 마음이 안 좋았다가 술을 통해 좋아져야 되는데 앞에가 막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세모입니다. 그렇다고 또 X라고 하기에는 술이 위안을 주는 면이 또 있긴 하겠죠. 특히 번잡한 마음과 번거로운 마음을 술을 통해서 좀 더 흥취로 확 들어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O의 여지도 있고 X의 여지도 있습니다. 2번.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한다. 이게 술이 갖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흥취를 더해주고 심화시키는 게 술의 고전시가에서 등장하는 술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3번.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술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준다. 상관없습니다. EBS에서 이거 맞다고 봤거든요. 그렇다고 볼 여지가 있다. EBS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아니에요. 삶의 목표를 일깨워준 적은 없습니다. EBS의 해설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5번.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술을 먹고 나서 이상 세계를 떠올리긴 하죠. 시간 순서대로만 보면. 그래서 얘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매한 애들을 왜 A에다가 다 몰아놓는 거냐면 A만 읽고 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에서 4개를 지워주게 할 겁니다. 보통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 긍정형 발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애매한 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누가 봐도 너무 적절한 말 하나만 찾으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싫겠죠. 아리까리한 걸 끝까지 남기고 싶겠죠. 그래서 긍정형 발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한 애들을 일부러 좀 넣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이런 부정형 발문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적절하고 1개가 너무 개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눈에 확 띕니다. 하나만 읽어도, 그러니까 가만 읽어도 하나가 확 띌 수밖에 없어요, 눈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형 발문과 말이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부정형 발문과 긍정형 발문의 차이인데 이 발문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문제풀이 스킬과 전략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훈련할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로 한번 넘어갈게요. 나의 갈래는 무슨 갈래일까요? 바로 현대 수필이었습니다. 우리 백석이라는 작가는 현대 시에서도 많이 다루고 배웠던 작가죠. 이렇게 수필도 많이 썼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렵지 않아서 빨리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이 이 보기에 근거해서 읽어주었을 때 무엇을 잡아줬어야 됐냐면 첫 번째, 동에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장소를 잡아주셨어야 되고 두 번째, 우능리를 떠나서 500년 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이 헐리지 않은 중리로 오게 됩니다. 네, 중리라는 공간의 이동을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우능리라고 하는 이 공간을 수식하는 관용어구가 되게 재밌긴 해요. 묘지와 내옥과 교회당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묘지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공간이고 교회당은 산자들이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해 모이는 공간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게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고 의미심장한 구절인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출제화되진 않았거든요. 네, 우능리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이제 내신 변형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시고요. 그 우능리를 떠나서 어떤 고을에 오게 되는데 그 고을 중에서도 옛날이 헐리지 않은 옛것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무엇에 대한 가치관이 등장하니까 바로 가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등장하죠. 보기에서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간의 변화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은 결국에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게 될 거야. 이렇게 보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대체 가재미를 좋아하는 건 무슨 뜻일까?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등장하진 않아요. 가재미를 왜 좋아하는 것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그나마 이제 가치관이 여기에서 좀 많이 등장하죠.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벗이 좋아하는 그 가재미를 내가 선물로 보내주고 싶어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 나의 즐거운 마음을 친구와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등장하는 대목이었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리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두 가지 대상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좁은 골목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 처량한 당나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좁은 골목은 이 작품 자체에서 대비를 시키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로하고 대비를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처량한 당나귀는 준마, 아주 뛰어난 훌륭한 말, 뭐 천리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하고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처량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귀, 좁은 골목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는 표현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거대하고 거창한 것보다 사소하고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 작가의 그런 가치관이 들어있는 표현이다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좀 더 확장하면 가재미도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치 같은 맛있고 비싼 생선 말고요. 가재미같이 착하고 정답고 가난하고 쓸쓸하고 소박한 그런 생선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가재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맛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맛에 가까워요. 정말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재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작가는 그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소박함 때문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름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두 줄로 묶여있는 생선의 단위고요. 한 줄당 10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름 이라면 20마리를 이야기하는 생선을 세는 단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재미하고 관련해서
그 여러분 문태준의 가재미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를 보면 암병동에서 누워있는 그녀가 가재미 같다고 느낍니다. 가재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달려있죠? 왼쪽 오른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가재미는 이렇게 방바닥, 그러니까 물 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가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위에 두 개가 달려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뭐 이제 요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에서는 한쪽 눈을 이제 삶이라고 인식하고 한쪽 눈을 죽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제 곧 죽음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바라보며 내가 그녀의 과거의 삶을 회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 나도 가재미가 되어서 그녀의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고 위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재미처럼 헤엄치며 그녀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그녀의 죽음을 위로하고 고통을 연민하는 그러한 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에서 연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시에서 연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뭐라고 치환해서 읽어주셔야 되냐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연민이 아유 불쌍해, 아유 내가 불쌍해서 뭐 성냥이라도 하나 사줘야겠어,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공감하고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걸 연민이라고 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재미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작품의 주요한 시상 전개 소재로서 사용했던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채열을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색채열 나왔었나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빨간 고추장 흰밥. 색채열은 나왔지만 역시 대상의 역동성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밥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나요? 아니죠. 말을 건네는 방식 아니었고요. 그냥 독백입니다. 그냥 혼자 그냥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 영탄적 표현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죠? 안 나왔던 것 같고 대상에 대한 경외감도 너무 틀렸죠. 연쇄적 표현 나온 적 없었고요. 네, 계절감 나왔었죠. 바로 눈, 어딨죠? 눈. 네, 요게 답을 찾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문제는 아닌 게 이 한 글자를 제대로 안 봤으면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죠? 뭐 밤꽃도 사실 계절감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다. 그래서 좀 되게 지엽적인 문제기는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리을. 기대하는 일이 실현됐을 때 느낄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은 먹을 수 없죠. 음력 8월이 되어서야 가재미가 나옵니다. 철이라 그러죠. 제철 음식.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마음을 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실패하긴 했죠. 그러나 체념한 적은 없습니다. 체념했다는 건 포기하고 단념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뒷부분을 보시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당나귀가 나올 때까지. 4번. 동해거리로 와서 주목하게 된 가재미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가재미가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 더. 가재미가 착하고 정답다고 표현한 건 기본적으로 의인법입니다, 여러분. 가재미가 뭐 웃고 있다, 가재미가 손을 흔들고 있다, 이런 게 아니어도요, 착하고 정다운 건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의인법이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리로 와서 말보다 당나귀, 그리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바람은 그렇죠, 일상의 작은 존재에 대해 느끼는 우호적 인식, 호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었죠. 자, 1번. 비는 글쓴이에게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 비가 뭐였어요? 이 물선, 가재미네요. 가재미는 고독감을 느끼게 한 적 없었고요. 그렇죠. 기쁨을 확장하는 매개체죠. 바로 친구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기쁨을 확장시켜주는 매개체였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나온 적 없었고요. 신경변화의 계기를 제공한다. 신경변화의 계기? 좀 애매하네요. X에 가까운 세모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삶의 태도. 친구한테 보내주는 게 선생님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해석이 너무 같죠?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